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시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해임 건의는 안 하십니까? 질의응답 안 받으세요? 아니, 질의응답 안 받으세요? 아니, 오늘. 예, 질의응답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내일 정도 이후에부터는 이제 뭐 질의응답에 답하실 수도 있겠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이 징계 조치 파장이 뭐 정치권, 사회 뭐 전부 다 압도했습니다. 덮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내일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인데 사상 초유 맞겠죠, 교수님? 이게 보면은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재판에서 서로 원고 피고 이렇게 뭐 나눠서 뭐 웃지 못할 일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극한 대립으로 1차적으로 이제 내일 재판이 있으면 뭐 이제 그 직무 정지에 대한 재판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운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직무 정지에 관련된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은 첫 단추를 어떻게 누가 유리하게 잡아가느냐의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6가지 사유를 대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직무를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뜻이 없다. 그래서 네. 지금 쟁송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월 2일 날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 이 신청에 대해서 빠르게 30일 날 이제 심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사안이 중대하고 법원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직무정지에 해당되는 수준인가 그걸 판단해서 아마 얘기할 텐데 그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아주 중대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지금 국면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윤석열의 운명의 한 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1월 30일 내일이죠.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심리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모레는 이게 있을지 안 했을지 뭐 언제 열릴지 내일 열릴지 모레 열릴지 아니면 열리지 않을지 아직 모르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2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뭐 당장 내일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판사 사찰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은 원활한 재판을 위한 성향 파악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법무부는 민감한 개인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런데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잖아요. 어떤 결과 나올 걸로 좀 보시나요? 뭐 징계위원회는요. 징계위원회는 아마 중징계 나올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윤 총장이 중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추 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거고 징계위원회 어떤 위원들이 전부 다 내부 검사,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도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구조상 추 장관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게 그 정도로 윤 총장이 잘못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뭐 우리 실체적인 문제 그 문건이 정말 불법 사찰 문건이냐 그 내용과 목적이 그리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과실이 그런 걸 만들 권한이 있냐는 얘기를 좀 차치하고 설사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게 정말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에 구속될 만한 불법 사찰 문건이라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모든 징계에는 절차란 게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절차를 다 지킨 게 맞냐라는 문제? 이건 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거로 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문건이 정말 문제라면 최소한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라는 이런 방구 얘기도 있어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없었었죠. 예, 법무부 대검의 감찰부는 알고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감찰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징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뭐 때문에 징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자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건데 전혀 없었거든요.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 문건이 정말 문제면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문건 작성한 성부장 불러다가 당신 이거 왜 작성했어? 이거 작성할 때 총장이 이거 하라고 오더를 지시를 했어? 이거 물어보고 그 문건을 총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 지금 검찰국장이죠. 불러다가 총장이 당신한테 이거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걸 먼저 듣고 그리고 총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장 이거 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찰 물건이니까 잘 가지고 있어라 이랬습니다. 이런 진술이 나온 다음에 총장한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두 사람 이 문건 작성자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하나 달랑 보고 총장을 징계한다? 이게 절차에 맞느냐? 그 문제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 소위 뭐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대검 문건과 그리고 이 절차적 정당성 두 개 다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다루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를 이제 일종의 집행 정지 신청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가처분적 성격이 있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직무 정지가 안 되면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가 안 되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겨버리면 이제까지 지나갔던 일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윤 총장에게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한 여부도 좀 심리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양측 변호인도 좀 관심이 갑니다. 윤 총장 뭐 후배 검사 등 돕겠다는 변호사가 많지만 뭐 이게 이왕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오늘 보니까 추 장관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에서 참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옥형 변호사 역시나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이었고 최근에 또 기억나는 게 이 야당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김경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에. 그분 역시나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단인데 공교롭게도 김경수 지사 변호인 출신에서 이같이 요직에 발탁되는 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과는 별개지만 김경수 지사가 여전히 이 친노 친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목이고요. 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1명, 또 판사 출신 1명 이렇게 2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내일 재판되는 이 신문 과정 그리고 이 집행 정지는 1차전에 불과하고요.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는 결과가 나오고 윤 총장이 예를 들면 이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대검에 출근한다 하더라도 아마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수준의 강도 높은 그런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차전이자 본선은 그 징계, 해임이나 면직안이 징계가 발효된 다음에 다시 한번 윤 총장이 그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이 집행정지 소송을 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본안 소송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선이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고 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아마 내년 7월까지 임기 내내 대검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들을 지휘할 수 있어요, 검사들을. 하지만 이번에 설령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선제압이다. 뭐 첫 단추를 잘 깨웠다는 의미만 있을 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징계가 되면 또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는 징계 이후에 어떤 식의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것인가 이 시기에 더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계 이후의 상황. 네. 네, 이 문건, 이 사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문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또는 뭐,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세평 위주의 자료입니다. 이거를 두고요, 교수님, 뭐, 네. 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고, 또 판사들 그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불법 사찰이냐.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 이제 사찰 불법 사찰이다 아니다 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통상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자기의 정보를 누군가 활용한다는 것을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판사들한테 이 자료들을 취합할 때 동의를 받거나 뭐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 문제는 이제 이런 정보를 취합할 때 네. 분명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느냐, 네. 그리고 직무 외의 것을 이제 정보를 취합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통상 불법 사찰의 어떤 단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행정처 무리법관 이 리스트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건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알려져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다 모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행정처가 사실상 판사 일부를 2018년에 이제 그 조사하고 예컨대 이제 사찰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하나의 문건이 돼가지고 한 건데 그거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된 자료가 여기로 넘겨져서 사실은 다른 어떤 재판의 것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불법인데 이것이 이렇게 전용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검찰 직원의 어떤 검사의 처형이다. 처형은 사실은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주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농구를 좋아한다 등등의 매우 직무와 사실은 무관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 문건이 이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더욱더 이제 중요한 거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거를 작성을 해요. 근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거는 수사정보에 관해서 사실은 이 취합을 하는 것이지 판사의 어떤 개인 정보 뭐 편향성, 이념 이런 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아니거든요. 완전히 역할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이 추 장관이 사실상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총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요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가 뭐 법정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법적 쟁송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쪽이 있고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의견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님도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른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혀 불법 사찰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불법 사찰보다 뭘 보냐면 만든 사람의 이제 주체가 누구냐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 보고 방법 보거든요. 근데 뭐 방법은 미행하고 무슨 뭐 뒷조사하고 무슨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는 논의 대상은 안 되고 뭐 방법은 이제 불법성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뭐 일부 무죄나온 것도 있고 아직 재판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그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문제를 삼았던 거 거기서도 방법의 불법성은 없었어요. 그럼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블랙리스트는 뭐냐면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 인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서 특정 그룹 그러니까 인권법 연구회죠. 그 다음에 몇몇 특정 판사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번에 이제 의원에 당선된 이탄희 판사 당시에 이탄희 의원이죠. 같은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좀 반하는 특정 판사 모임과 특정 판사들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든 게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느냐는 변론을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조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보면 이 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 그다음에 경력, 주요 판결, 세평도 이 사람이 누구누구랑 친해서 밤마다 어디 가서 뭘 한답니다. 퇴근 이후에 집에 안 가고 어디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피고인 말을 잘 들어주느냐, 피고인 변호인의 증거 신청을 다 받아주느냐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 검사가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재판을 어떻게 하고 증거 신청을 어떻게 받아주는지 그 성향에 맞춰서 공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판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검사 입장에서 보면 유죄를 받기 위해서 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이걸 가지고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 저는 납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사안이 워낙 지금 이제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보면은 그 무리야기 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팩트를 하나씩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게 피고인의 한 변호인, 그러니까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재판에서 변호인이 이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먼저 이제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알려진 거를 이 세평인지 이 논란이 되는 문건에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니요, 그것이 사실은 몇 명만 아냐면
재판장, 변호사, 그 변호사, 그리고 공판팀 검사 2명. 이 4명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합의실에서 4명만 알 수 있는데 왜 그렇죠. 이거를 다른 그렇죠. 그게 지금 이 문건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 전달돼. 이건 서 부장검사도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변호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판사 인권 같은 것들이 여기 다 위협받고 있는. 아까 이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18년에 대법원 행정처가 만든 이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문건인데 이게 뭘로 이제 표결이 되냐면 사찰 보고서 4로 나와요.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이게 누가 이 사찰 보고서라고 이 규정을 하냐면 이게 검찰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검찰이 규정했던 그 문건의 내용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법 연구에 뭘 어떻게 성향에 온 거나 뭐 등등의 이런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찰로 규정하고 지금은 사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순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해소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가 어떻게 넘어가냐 이건데. 그러니까 일단 공판적에서 나온 거 맞아요.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에서.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주요 판결 분석할 때 이게 일각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사건만 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 사건 들어가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2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굳이 말하면은 진보 보수 여야 가리지 않고 어쨌든 당시에 대검에서 바라보고 있던 중요한 사건들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 수사 자료에 증거 자료 이 명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단을 당시에 수사검사랑 공판검사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입수했냐라는 건데, 글쎄 아직까지 이게 100% 확인된 건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당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공판팀에 있었던 검사 한 사람이 그 중에 그 후에 인사를 통해서 이 성부장하고 같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에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는 다 이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공개 합의실에는 공판 검사 중에 딱 둘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는 공판팀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알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수사자료 예를 들어서 자 수사자료 가져와봐. 증거자료 가져와봐. 보안 권리 그 문건을 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구두로 전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야 이거 중요한 수사자료는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을 권한도 없는 성부장이 수사팀에서 증거자료 쓱 빼온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든요. 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또 징계 청구라는 그 공문서 결제 부분인데요. 이 문서에서 보면은 과정에서 법무부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이 내부자, 이견이 있었던 그 내부자에 대해서는 아예 건너뛰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의 근거가 적합하냐 아니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한 가지 그 부분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과정을 엄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사실상 이 문서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결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 법무부를 어떻게 보면 통솔하고 설득해서 이 징계의 필요성을 이게 좀 합리적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무조건 징계를 해야겠다. 그럼 네가 결재 안 하겠다면 너의 이름을 결재 라인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식으로 여기에 결국 주사급 공무원과 담당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3명의 결재만 드러나게 됐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는데 장관 한 사람이 마음먹었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은 민주주의의 본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 결재 서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서 본 것처럼 모레 감찰자문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잖아요. 원래라면 감찰자문위원회가 열려서 그 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이거는 뭐 징계 대상이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징계가 열려야 되는데 애초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2일에 열고 감찰자문위원회를 10일에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징계위원회에서 결론 다 내놓고 외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듣겠다는 것 선우가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징계가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이 봤을 때 윤 총장이 법적으로 이 불법을 행한 부분이 많다면 감찰하고 징계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법무부 내부의 총의를 모아가면서 정해진 절차를 지킬 때 국민들도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공감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브리핑 40분 전에 기자단에게 공지한 다음에 한 번에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할 말만 급하게 발표하고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에 아마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위해서라도 모든 과정 하나를 탄탄하게 밟아가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위는 2일에 열리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감찰위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 정말 뭐 말이 많습니다. 왜 안 여냐? 뭐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 안 가지고 감찰위원들한테 뭐 얘기가 같다고 해요. 의견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뭐 내일 열릴지 아니면 모레 열릴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참석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걸 물었는데 실제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른다. 이 감찰위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사님? 모든 징계는요, 선감찰 후징계예요. 감찰에서 이 사람이 왼쪽으로 하는지 오른쪽으로 하는지 그냥 앉아있었는지 뭘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찰이 자문이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 자, 근데 이제 감찰위원회라는 게 원래 예전에 법무부령에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찰위원회 열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11월 초에 이거를 선택상으로 바꿨어요. 열 수도 있다. 안 열고 그냥 감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찰위원회가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정기회는 1년에 2번 열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12월 10일로 예정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징계 다 끝난 다음에 감찰위원 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외부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원 3분의 2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네. 근데 외부 감찰위원들이 3분의 2 정족수 맞춰가지고 법무부한테 아니 징계 다 끝난 다음에 정기 감찰이 열면 뭐하냐. 그러니까 임시 감찰 열어달라. 우리 정족수 맞췄다. 규정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무부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일부 언론에서 속보로 왜냐면 정족수 맞춰서 외부 위원들이 감찰위원회 열어달라 했기 때문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연다라는 제 속보 일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법무부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런 보도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외부 감찰위원들이 요청했으니까 규정상 열긴 열어야 되는데 이걸 징계위 전에 하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수요일날 징계위에서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법무부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선감찰 후징계고 외부 위원들이 감찰이 열어달라. 그것도 징계위 전에 열어달라고 요청한 이상 이건 규정대로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법무부의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 내일 또는 모레 반드시 감찰위가 열릴 것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법치주의. 우리나라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검사들이 지금 뭐 검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항의 성명 같은 걸 내고 있죠. 뭐 검사장뿐만 아니라 평검사 그리고 전직 뭐 검사장들도 직무 배제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맞지 않은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얘기도 나옵니다, 교수님. 이 추미애 장관 검찰권 남용은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행정권에 남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6일 날 고검장, 지검장에서 20여 명이 사실은 반발을 하고 성명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사항을 제고해달라 네. 추미애 장관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이 평검사들까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분명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장이 갑자기 직무정지되고 징계 요청을 받았으니 당혹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반발은 예상을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뭐 평검사들의 어떤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고검장들과 지검장들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6가지 사안들이 사실상 어떻게 규정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돼서 명백한 결과가 증명될 수 있는 어떤 증거로서 얘기가 돼야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수준까지 좀 간 다음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차관급들의 고검장이라든가 지검장들은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동의받지 않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편이고 저 편이고 편가르기식으로 그냥 뭐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관도 규명이 안 돼 있고 그렇죠. 뭐 차관급이라는 그러니까 고검장이 서로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혼돈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불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거절하고 내보내고 이러니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뭐 이렇게 먼저 이제 발표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조금 빠르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대면 조사는 조금 그렇더라도 서면 조사는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서면 조사를 먼저 좀 받고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도 사실 대면 조사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도 그때도 만약에 불응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어떤 형태로든 감찰의 명분이 훨씬 더 추미애 장관에게 있었을 텐데 조금 급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참 묘하게 뭐 검사와 판사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고 편가르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상황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네. 정치로 넘어갔다. 사실 이게 법적 본안 소송에서 징계가 청구되고 의결된 다음에 판결을 받으려면 아마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끝나고요. 1년 뒤로 생각해보면 이제 대선이 한창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건 어쨌든 본인들의 생각이나 노하는 무관하게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다면 예. 정치적 결정의 최고 책임자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나 국민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대통령이 왜 나서지 않느냐. 문재인 예. 대통령의 인사권자로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법적인 절차나 징계에 대한 절차는 사실상 이제는 뭐 이 화살 이 시위를 떠났기 때문에 진행이 되도록 맡겨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법적인 영역에 맡겨두지 않고 국민의 어떤 이 최고 책임자이자 정치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이제는 해임할 때가 됐다.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너무했다. 내지는 두 사람 다 이러한 갈등으로는 검찰 개혁도 무엇도 할 수 없으니 동시에 물러나라. 적어도 3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의 답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판, 교통정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같은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면서 국민의 피로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크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조차도 이 갈등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일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